자, 이제 유치권하고 저당권을 자세히는 안 보고 조금만 볼게요. 도입부만 조금만 보겠습니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필요가 없고 딱 민법 320조에 정해져 있는 1, 2, 3 하나 둘 셋 이 세 개의 요건이 충족되는 순간 그냥 난 유치권자가 되는 겁니다. 법조문을 그대로 써놓은 건데 끊어 읽기만 하면 돼. 3번 끊어 읽으면 요건 3가지 나오거든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유가증권은 버리고 읽을게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다면 됐어요. 1, 2, 3 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유치권이 생겨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자, 불가분성 원리에 따라서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을,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다. 요건은 이렇게 3가지예요. 유치를 한다는 게 뭐냐? 유치는 무엇을 계속하면서 무엇을 거절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무엇을 계속한다?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 반환을 거부하는 거예요. 물건을 달라 그래도 안 줘 하고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냥 안 줘, 돈 가져와, 안 줘 라고 유치하는 거예요. 채무자를 압박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채무 변제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2개 가져왔는데 2개를 가져온 이유는 동산 하나, 동산 유치권 하나, 부동산 유치권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자, 아까 카센터 사건이거든요. 카센터에 차 맡기는 계약이 도급 계약이에요. 도급 계약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니지만 아셔야 돼. 개념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조문 구경 한번 할게요. 664조예요. 자, 법전 664조 몇 페이지인가요? 54페이지. 여기 있네요. 664조 도급계약. 도급 들어보셨죠? 도급이라는 거. 도급 이러면 뭐 생각나나요? 주로 건축 도급 같은 거. 건축 도급.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도급은 계약인데 어떻게 약속을 하는 거냐? 당사자 1방은 항상 계약은 저렇게 정의를 내려요. 1방은 이렇게 약정하고 상대방은 요걸 약정해서 두 사람이 합의가 되면 효력이 생긴다. 1방은 어느 일을 완성해 줄 것을 약정해요. 일을 완성해 줄게. 건물 지어 줄게. 이렇게. 그런 거죠. 약정하고 상대방은 일의 결과 완성이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건물 다 지어주면 내 건축비 드릴게. 공사 대금 드릴게. 이렇게 해서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에요. 두 사람을 어떻게 부르느냐? 도급인, 수급인 이렇게 불러요. 도급인. 일을 맡긴 사람이 1방이 누굴까요? 일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도급인일까, 수급인일까? 일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은요? 수급인. 일을 급자 아닙니까? 받을 거. 일을 떠맡았다는 거죠. 수급인은 얘기하고, 수급인은 일을 완성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상대방은 완성이 되면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겠다. 이 상대방이 누구예요? 도급인이죠. 도급인. 건축 도급이 딱 이거네. 건축업자가 건물 지어주면 그다음 맡긴 사람은 건축비 지급하겠다. 이게 도급 계약이죠. 그리고 뭐 내부 마감이라든지 문 달고 창문 다는 창호공사는 하도급을 줄 수도 있고, 다시 도급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은 이제 하도급이라 그러고. 하도급도 들어보셨죠? 근데 그런 것들만 거창하게 건축만 도급이 아니고 생각해 보면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는 것도 도급 계약이네. 세탁소 사장님 수급비는 깨끗하게 빨아드릴게라고 약속하고, 그다음에 이런 맡긴 우리들은 세탁이 되면 한 벌당 뭐 5,000원이면 5,000원 이렇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거잖아요. 도급 계약이네. 구두 닦는 것도 도급이네. 반짝반짝 광을 내드릴게 라고 약속하고 그러면은 5,000원 드릴게, 3,000원 드릴게 이런 거잖아요. 머리 깎는 것도, 파마하는 것도 도급이네. 뽀글뽀글 볶아드릴게 그러면은 얼마 드릴게. 다 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도급은 되게 많아요, 우리 현실에서. 그래서 앞으로 드라이 맡기러 가실 때 세탁소 갔다 올게 하지 마시고 도급 계약하러 갔다 올게 이렇게 도급. 세탁소 문을 열면서 도급 계약 청약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그렇게 속으로만 얘기하셔야 돼. 그걸 막 바깥으로 내뱉으면은 약간 미친 사람 소리 들으니까 도급 계약이에요. 도급 계약. 그래서 책을 보시면은 이게 도급 계약인 거 아시겠죠? 카센터 사장님이 누구죠? 수급인. 차주가 도급인.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도급 계약 체결하고 연락 와서 수리가 다 완료됐다고. 수리 완료. 그럼 수리비 채권이 생겼지. 50만 원. 50만 원입니다. 찾으러 오세요, 고객님. 그래서 찾으러 왔는데 수리비 안 들고 왔어. 그러면은 요건 넣어볼까요? 여기는
남의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고 그 자동차로 인해 생긴 수리비 채권이 존재하고 수리비 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했으니까 유치권이 생겨서 50만 원을 다 받을 때까지 자동차를 계속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반환 거부할 수 있다. 결국 채무자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50만 원을 줄 수밖에 없다. 유치권에 의해서 이 자동차 인도 거절하는 권리를 뭐라 한다고 세 글자로 여러분들 유치권에 의해서 수리비 채권이 뭐 되고 있다라고 표현되죠. 담보되고 있으니까 이 수리비 채권이 유치권에 뭐라고 부르면 되죠?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얘는 담보 물권이고 어떤 분들은 선생님 피담보 채권하고 담보 채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피담보 채권은 좀 알아듣겠는데 담보 채권은 뭐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건 어디서 보셨대? 이런 글은 이건 어디서 보셨어? 봤대 어디선가. 제가 꿈에서 보셨나? 담보 채권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있을 수 없는 단어잖아요. 채권은 담보 물권에서 담보되는 거예요. 담보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채권은 담보가 되는 거지. 담보해 주는 것은 채권이 아니라 뭐예요? 물권이잖아. 에? 국어. 유치권이 채권의 만족을 뭐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담보해주고 있으니까 담보하는 물건이고 얘는 담보하는 거야. 자기가 담보되는 거야.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담보 채권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라고. 담보 채권이 있어요. 담보 물건이 있어요. 담보 물건과 피담보 채권 이게 한 페어예요. 이게 한 짝이에요. 이건 없어 이런 건 담보 채권이라는 단어는. 살해되었다 그러면 피살자 이런 말은 써 안 써요? 살해된 자. 이런 단어는 있어도 살자가 있습니까? 살자가 어디 있어? 피랍자 이런 말이 있어도 랍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라고. 그냥 이런 건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예.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좀 무슨 대단한 말인 것처럼 그게 아니고 유치권에서 담보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피담보 채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피담보 채권 바이 유치권 아시겠어요? 바이. 그렇죠. 영어로 치자면 됐어요. 요거 볼까요? 이건 유치를 하고 이건 임대차 계약인데 비용 요것도 한번 볼게요. 비용은 626조. 를 보시면은 몇 페이지인가요? 예, 51페이지 여기 있네요. 626조. 임차인의 상환 청구권 이렇게 돼 있죠? 임대차 조항인데 이거 상환 청구권은 비용 상환 청구권이에요. 비용 상환 청구권. 법조문 진짜 불친절하죠. 비용자라는 두 글자 넣어주면 그거 어때서 그것도 빼가지고 이거 뭐라고 여러분들? 비용 상환 청구권. 누구에게 청구한다는 거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근데 비용은 민법상 비용은 분류 방식 물건에 지출되는 비용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필요비하고 여기는 유익비. 앞에 유익비 이렇게 필요비 유익비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뭐냐? 필요비는 뭐냐면 필요한 비용. 유익비는요. 유익한 비용. 그렇습니다. 물건에 반드시 써야 되는 비용.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예컨대 물건이 고장났어. 고장났으면 고쳐야 되죠. 쓰려면 고친 데 들어가는 비용은 유익한 비용이에요. 필요한 비용이에요. 꼭 필요한 비용이죠. 안 고치면 못 쓰니까. 저런 게 필요비예요. 필요비. 수선비, 필요비 이런 거. 보존비 이런 게 필요비예요. 보일러가 터졌어. 보일러 고친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비예요. 그다음에 필요비를 지출하면은 임대인에 대해서 지출한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 엄동설하네 지금 오늘 마이너스 15도인데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서 고쳐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임대차 관계는요. 근데 급해가지고 자기가 업자 불러서 바로 고쳤어. 수리비 5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필요비를 지출한 거기 때문에 지출한 즉시 바로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5만 원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받아낼 수가 있다. 이런 필요비. 그다음에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했어요. 유익비는 꼭 필요한 비용은 아니에요. 안 써도 그만인데 그 돈을 써서 물건의 값어치가 올라간 거죠. 계량이 된 거예요. 계량이 됐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거는 나중에 임대차 종료 시에 받아낼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필요비, 유익비 이걸 다 받을 수 있어요. 임차인들은. 그래서 필요비로 한 50만 원, 유익비로 한 150만 원을 썼다 치고 근데 임대차가 끝이 났는데도 임대인이 그걸 상환을 안 해주고 있으면 자 필요비를 지출했는데 계약 종료됐는데 상환을 안 해주고 있어? 그러면 1, 2, 3 요건이 갖춰진다는 걸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임차인은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중인가요? 1번.
그다음에 이 비용은 이 물건에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물건 이 건물과의 결연성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했죠. 계약 종료되었으니까. 그러니까 200만 원을 다 주기 전까지 계약이 종료되었어도 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부하는 건물에 대한 뭐가 발생한다는 거죠. 유치권이 발생하고 있어요. 결국 그러면 이 임대인은 아니 임대차 계약 끝났으니까 집 비워요. 비워요 해도 임차인이 아니 돈 주셔야지 고침 비용을 아직도 안 주셨잖아. 못 나가요. 절대 못 나가요. 안 비울 거예요. 라고 유치를 해버리지. 그럼 다음번에 임차인 들어와야 되는데 막 지금 저기 길에 있는데 그러면 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낀 이 사람이 200만 원을 줄 수밖에 없고 이 건물을 유치함으로써 유치권에서 비용 상환 채권이 담보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비용 상환 채권은 유치권에 뭐라고 부르는 거죠?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됐어요? 유치권의 성질을 보니까 이건 약정 담보물권이 아니라 무슨 담보물권이다? 법정 담보물권이다. 그 효력은 유치하는 효력밖에 없지. 저 카센터 사장님이 자동차를 경매해서 이 임차인이 이 임차한 건물을 경매해서 50만 원, 200만 원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면제 받아가는 힘은 없다. 그런 건 없다. 우선면제는 안 된다. 왜 안 되냐? 안 된다고 법에 나와 있어요. 물권 법정주의예요. 그냥 안 된다고 돼 있어. 그렇게 정해놨어요. 유치권은요. 그 다음에 통유성 4가지 부, 수, 불, 물이 다 있는 건 아니고 뭐는 없다? 물상대의성이 없죠. 물상대의성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네. 화살표. 뭐가 없기 때문이죠?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죠. 물상대의 뜻이 뭐냐면은 변형물을 통한 우선변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형물이 생겨도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아.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쭉쭉 다 넘어가고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해 하고 넘겨보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유치권자의 권리 이런 거 나오는데 그냥 유치의 뜻만 한번 연습하고 갑니다. 유치가 뭐냐? 유치권자의 권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권리가 유치할 권리겠지. 유치. 유치란 물건에 뭐를 계속한다? 그 뭐를 거부한다? 인도, 반환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행사의 상대방, 유치권 행사의 상대방, 그러니까 인도 거절의 상대방, 누구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유치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유치권 자체는 물권이다, 절대권이다, 상대권이다. 절대권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누구에게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때까지 누가 달라고 해도 다 거절해버릴 수 있어 없어요. 물권, 절대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물권, 절대권이므로 누구에게나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행사할 수 있죠. 야, 돈 가져와라. 돈 가져와야지 내가 이 자동차를 내어줄 거다. 이 양복을 내어줄 거다. 이런 걸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어요. 채무자가 아닌 물건 소유자. 채무자가 아닌 물건 소유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그 카센터 사건. 카센터 사건에서 사실 그 차를 맡긴 사람이 갑이 그 자동차의 차주가 아니었어요. 친구 차를 빌려서 타고 다니다가 고장을 낸 거예요. 그래서 카센터에 맡겼어. 맡긴 사람은 자기니까 채무자는 맡긴 그 사람이고 차주는 따로 있잖아요. 지금요. 맞나? 근데 아무튼 카센터에서는 다 고쳤는데 수리비를 안 주면 그게 채무자 고객의 차건 남의 차건 유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채무자가 아닌 사람 물건 소유자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진짜 차주가 차를 찾으러 왔어. 차주가. 그 내 거니까 차 내어놔요. 내어주세요라고 하면 내어줄 필요가 없지. 거부할 수 있죠. 다만 주의하실 것. 그 차주는 나의 채무자이다. 채무자가 아니다.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채권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차주 때마침 잘 오셨네. 50만 원 주고 가요. 50만 원 줘요라고 할 수는 없지. 그 사람이 차를 맡긴 계약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당신이 차주든 말든 우리는 못 드립니다라고 그럼 친구분한테 빨리 해서 돈 빨리 갖고 오라 그러세요. 그렇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유치권. 그다음 목적물의 양수인도 마찬가지인데 유치권자에게 유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물건이 팔려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었어. 바뀐 소유자가 찾아와도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인도 거절할 수 있고 심지어 경락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되면 여러분들 그런 거 배우셨는데 저당권은 다 없어진다는 거 배우셨지.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용의권들은 어떻게 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얘들은요. 저당권보다 선순위면 인수, 저당권보다 후순위면 소멸. 최선순위 저당권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거 배우셨는데 유치권은 안 배우셨거든.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아요.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건물을 수리를 맡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줬어. 업자가.
근데 리모델링비를 안 주네. 5천만 원을 대대적으로 수리해 줬는데 그러면 또 유치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해당 건물을요. 있죠. 유치를 하고 있는 중에 건물 주인이 망했어. 경매가 들어간 거지. 그래서 경락인이 생겨서 소유자가 바뀐 거야. 경락인이 와서 달라 그러는 거 자기가 새 소유자라고. 내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경락인에게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시 경락인이에요? 저는요. 경기가 나요. 이렇게 돈을 못 받아서. 그러면서 거부할 수 있다고. 다만 경락인에게 그 돈 5천만 원 줘요. 리모델링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유가 뭐예요? 경락인은 누가 아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채권은 상대권, 물권은 절대권. 이런 것들을 딱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달달 외워가지고 막 앵무새처럼 하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요 정도만 할게요. 요 정도만 해가지고 유치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됐고 끝났고 지우고. 자, 유치권 문제 1번. 유치권에는 유치적 효력은 인정이 되지만 우선 변제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 물권 법정주의야. 예, 그 다음에 유치권에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다 인정이 된다. 요거까지는 인정이 되네. 맞고. 3번. 유치권에는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나요? 뜻을 알고 왜 이유도 아셔야 돼. 왜 물상대가 왜 인정이 안 되죠?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다음 유치권자의 과실 없이 유치물이 소실되었어. 유치물이 소실되었어. 그럼 유치권자의 권리는 화재보험금 청구권 위에 미친다?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가치의 변형물이잖아요. 자동차를 유치하고 있는데 원인 모를 화재로 자동차 날아가 버렸어. 화재. 그러면 보험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화재보험금 위에 미칠 수는 없죠. 이거 뭐 얘기하는 거죠? 이거 물상대위 얘기하는 건데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성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유치권자는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누구에 대해서나 그 목적물의 유치를 할 수가 있다. 맞죠? 절대권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인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6번. 유치권의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되었다네. 양도. 이때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3자, 양수인이죠. 새로운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고 뭐는 행사 안 되고 채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 유치권의 감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을 또 한번 볼게요. 살펴보겠습니다. 저당권도 앞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저당권 100페이지네요. 자, 조문은 아까 보셨으니까 좀 많이 봤으니까 조문은 그냥 넘어가고 여기서 볼게요. 저당권은 뭐냐? 356조에 나오는데 채무자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했지. 저당물을. 그렇죠? 이때 제3자는 누가 아닌 자? 채무자가 아닌 자. 자기는 돈도 안 빌렸는데 담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부른다 그런 사람을? 물상보증인. 물건으로 보증 섰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 단어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은 채 그랬어요. 담보 제공할 때 점유를 넘겨주지 않지. 채권자, 저당권자에게. 점유를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쭉 내려가 보시면은 저당권자에게는 무슨 힘은 없는 거다? 저당물을 유치하는 힘은 없는 거죠. 점유를 넘겨받지 않으니까. 이전하지 않은 채 채무담보로 제공했다고 돼 있어요. 제공을 했으니까 이거는 법정담보물권이에요. 약정담보물권이에요. 약정. 계약을 통해 설정되는 약정담보물권이고 제공되는 물건은 동산은 안 되고 오로지 뭐다? 부동산. 이 저당 부동산을 통해서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임의 경매를 붙여서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핵심 효력이 뭐예요?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을하고 갑이 채권자 채무자라 그래요. 2018년 3월 5일 날 을이 갑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나 봐요. 5천만 원 채권이 생겼어. 이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받는 거죠. 담보를 설정하는 계약을 해요.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자기 집에 담보를 설정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얘는 제3자예요. 물상보증인. 그러니까 채무자는 아닌데 예컨대 갑의 오빠예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 그러는데 을이 담보 없이는 안 빌려준대. 자기 집이 있으면 담보로 제공하면 되는데 없다 치면요. 없어요. 그러면 오빠한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죠. 오빠 내가 돈을 빌리는데 채권자가 담보 없이는 절대로 안 빌려준다네. 오빠도 알다시피 난 집도 절도 없잖아. 내가 꼭 돈을 갚아서 오빠 곤란하게 만들지 않을 테니까 오빠 집을 담보로 좀 제공 좀 해줘. 부탁 좀 이렇게.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빠는
근데 부탁을 하면서 근데 절대로 언니한테 말하면 안 돼. 언니한테 말해서 들키면 우리 둘 다 죽는 거야 그날. 그래서 뭐 그래가지고 오빠가 어리버리 해가지고 담보를 제공하는 거지. 채무자이면서 채무자 아니면서 담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를 뭐라 한다고 제3자를 물상보증이에요. 물상보증이. 뭐 저당권자에 누구한테 담보 제공받던 비싼 물건만 담보로 제공받으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고. 근데 점유를 넘겨주진 않죠. 집이 여기 와 있지 않아. 그러니까 채권자, 저당권자는 저 저당물을 뭐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유치하지는 않아. 그냥 계약서 쓰고 등기소 가서 등기만 해놓는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얘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을 실행하는 거죠. 실행한다는 게 뭐 한다는 거예요? 경매. 저거든 이거든 저당물을 이미 경매,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붙여서 사자 행세를 하는 거지. 우선 변제를 받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저당권이고, 저당권은 자, 그다음 성질을 보시면 약정담보물권이다. 약정담보물권. 당사 간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을 한다. 그리고 유치적 효력은 없다. 우선 변제적 효력밖에 없고 통유성 네 가지는 다 인정이 된다. 부수, 불물. 저당권을 어떻게 취득하느냐? 약정담보물권이니까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는 거예요. 이 계약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고, 계약 법률행위를 통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해야지 효력이 생기니까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안 하면 저당권자가 아닌 거지. 등기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등기부를 보니까 이게 이 건물이 채무자가 제공한 건물 등기부일 수도 있고 물상보증이 제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등기 목적은 저당권 설정이고 채권 금액이 나와 있네요. 5천만 원. 5천만 원. 그다음 변제기는 2021년 3월 5일. 저 때부터 3년 후네요. 3년 동안 5천만 원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도 등기가 되어 있네. 이자는 연 6%래요. 5천만 원에 연 6%면은 5, 6, 300만 원이에요. 1년 이자가 300만 원이 붙어요. 그리고 이제 복리 계산하지 말고 그냥 달리로 계산하면은 3년 붙으니까 이자가 얼마죠, 여러분들? 3년치 900만 원이야. 원금 5천만 원에 이자가 900이니까 요 변제가 되면은 채무자 갚은 을에게 5,900만 원을 갚으면 돼요. 이날 갚으면 돼요. 그래서 5,900만 원을 갚으면 변제하면 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도 소멸할 건데 만약에 못 갚으면요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채무자는 갑이고 저당권자는 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당권자 을인데 채무자는 나와 있는데 채권자가 안 나와 있네. 채권자가 안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저당권자가 100% 누구라? 채권자예요. 채권자예요. 그러니까 채권자는 따로 기록하지 않죠. 왜냐하면 저당권자가 채권자니까. 저당권자가 채권자야 된다는 것은 무슨 원리냐면 저당권의 부종성이죠. 부종성입니다. 100% 채권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을이 갑에 대해서 이런 돈을 받을 채권이 없는 채권자가 아닌 사람이야. 채권자가 아닌 사람이 저당권자라고 등기가 돼 있다면 만약에 사고 난 거지 이건요. 유효등기다, 무효등기다. 무효등기죠. 자, 뭐가 없는 사람은 뭐를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말해봐요. 채권이 없는 사람은 저당권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 저당권이 뭐 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당권이란 권리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저당물을 경매해서 자기의 채권을 우선 먼저 받아가는 거잖아. 근데 채권이 없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질 이유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100% 채권자입니다. 혹시 아니면 이 등기는 무효등기입니다. 잘못되어 있는 등기고 말소해야 될 등기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로 따로 기록하진 않는 거지. 됐어요. 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저당권의 성립에서 이건 약정담보물권이어서 계약과 등기를 통해 성립한다.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좀 공부를 해보면 저당권 설정 계약은 자 1번은 넘어가고 2번 종된 계약이에요. 종된 계약.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 있으면 무슨 계약이 있다는 거야? 주된 계약. 뭐가 주된 계약이냐면 채권 계약이 주된 계약이지. 채권이 메인이니까. 돈을 빌려주고 3년 쓰고 갚기로 하는 계약,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메인입니다. 그게 채권 계약이고 그 채권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더불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과 계약 사이에도 주종이 있으면 부종성이 작동합니다. 종된 것은 주된 것과 법적 운명을 같이 하는 거니까 혹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어서 무효로 돌아가게 되면 채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면 저당권은 생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채권 계약이 무효 취소로 효력을 잃으면 저당권 설정 계약도 함께 효력을 잃어버린다. 실효될 수밖에 없다. 부종성의 원리.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 당사자는 담보 제공자는 이렇게 부르죠. 저당권 설정자. 담보 제공 받는 사람은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와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를 아셔야 되는데, 자, 보고 읽으시면 되는데,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설정자는 누구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다.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어요. 제3자. 채무자가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저당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은 이제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채무 없이 책임만 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채무 없이 책임만 지는 자. 그러니까 법에서는 법률용어로서의 채무와 책임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네. 채무자이다 채무자 아니다 제3자는 오빠는요. 아니죠. 채무자는 아니죠. 돈을 빌린 적은 없어요. 하지만 담보를 내어놓았으니까 법적 책임은 있어 없어요? 책임은 있죠. 채무는 돈을 갚아야 돼. 여기서 말하자면 돈을 갚아야 돼. 법적 의무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인 힘에 복종해야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채권자도 나중에 여자가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오빠에게 찾아가서 오빠가 돈 갚으셔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돈 갚으라고 5천만 원, 5,900만 원 100% 패소입니다. 오빠는 채무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얘가 돈을 안 갚을 때 오빠가 제공한 집을 경매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그 강제적인 힘에 복종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책임이에요. 뭐 없이 뭐만 진다고요? 채무 없이 책임만 지는 자예요. 채무하고 책임은 살짝 다른 거예요. 지금은 조금 약간 어색하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오빠 집을 경매로 털어가지고 돈을 받아갔어.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냐면은 채무를 채무자가 변제를 한 거야? 제3자가 변제한 거야? 제3자가 변제한 꼴이지. 그렇게 되면 이제 채무자는 아니 제3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부당이도 반환 청구지. 그래서 동생아, 네 덕분에 오빠 집 날렸어. 이렇게 집 날렸다고 경매로. 언니가 헤어지재 이제.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서 돈 내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람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저당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누구여야 된다는 거죠? 채권자. 얘는 같아야 돼. 얘가 달라지는 순간 그 등기는 무효등기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채권자가 아닌 사람은 저당권자가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건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객체로 가서요. 저당권 설정의 대상. 자, 물건 중에서는 동산 제외하고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토지를 저당 잡고 건물을 저당 잡는 거죠. 근데 이거 언제 한번 요거 배우셨는데 페이지 56에서 권리저당이라고. 자, 여러분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물건이에요, 권리예요? 권리죠. 권리 위에도 저당이 잡힐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그 주등기에 부기등기를 함으로써 권리 위에 저당이 잡힐 수 있습니다. 지상권하고 전세권. 지역권은 여기 들었어 안 들었어요? 안 들어서 지역권은 안 돼요. 지역권은 따로 저당을 잡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민법은 여기까지인데 특별법으로 눈을 돌리면 더 나옵니다. 저당 잡을 수 있는 대상들이.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얘들은 법적으로 동산이죠. 토지와 토지 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산인데 얘들은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되는 준부동산들입니다. 동산이긴 하지만 얘들은 질권 설정을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등기부 등록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들고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들고 전당포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동산이라고. 저 어디다가 유치합니까 저거를 전당포에서. 저것들은 서류상으로 등기 등록을 통해서 저당을 잡는 물건들이에요. 동산은 동산이 돼 부동산 비슷하게 취급한다. 준부동산. 그 다음에 임목, 등기한 나무를 임목이라 그러죠. 등기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것도 저당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두 개 기억하세요. 물권들, 광물을 지배하는 물권, 광업권, 수산 동식물을 독점 지배하는 어업권. 얘들도 요거 가지고 나는 광업권자고 어업권자면 대출받을 수 있어. 권리 위에 권리시장이 잡히는 거죠. 광업권, 어업권도. 암기하시면 되죠. 저런 것들은. 그다음 또 하나 여기 얘기. 일물일권자와 관계된 여기도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토지 일부에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어요. 300제곱미터 되는 한 필의 토지예요. 한 필의 토지 일부 여기 있는가? 동쪽인가? 100제곱미터 토지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 여기만 저당 잡을 수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저당권은 한 필의 토지 단위로 설정되는 겁니다. 56페이지를 살짝 한번 가볼까요? 56페이지. 56페이지 보시면은
그 아래쪽에 물권의 객체의 일물일권주의 원칙 나오고 예외 거기 토지. 토지는 한 개가 한 필이잖아요. 한 필. 한 필의 일부예요. 일부. 일부의 소유권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 X라고 돼 있죠. 성립할 수 없다는 소리죠. 토지 일부에. 저당권은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뭐는 된다는 거예요?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를 빌려서 쓰는 거. 그건 토지의 일부만 빌려서 쓸 수도 있는데 소유권이라든지 저당권은 필지 단위로 성립하는 것이지 일부에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자,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 얘기하는 거예요.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 자, 여기는 뭐 하나를 알아두시느냐. 보통은 금전 채권인 것이 보통이죠. 돈 받을 채권, 5천만 원 받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반드시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은 꼭 금전 채권이어야 한다? 그럼 X입니다. 금전 채권인 게 99%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비금전 채권. 다른 걸 요구하는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채권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위에 것까지 한번 볼까요? 이 위에 저 여자요. 저 여자 되게 유명한 가수예요. 가수예요. 이 을은요 공연 기획자예요. 그래서 얘 둘이 계약을 했어요. 어떤 공연하는 계약. 그래서 얘가 기획하는 공연에 얘가 몇 시부터 몇 월 며칠 날 잠실 주 경기장에서 와서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은 네가 책임져라. 계약이 돼 있는 거죠. 채권 계약이에요. 그러면 얘는 저 가수한테 1시간 동안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구할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채권이에요, 채권. 행위 청구권. 돈 달라는 금전 채권이에요, 비금전 채권이에요. 비금전 채권인데 저 여자가 소문이 좀 안 좋아. 전력이 자꾸 펑크를 냈거든, 공연을. 펑크가 나면 엄청난 손해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공연을 요구하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 여자한테 요구해서 여자 가수의 부동산이 있다면 여기다가 저당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비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펑크를 내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저당물을 경매해서 저 집을 경매해서 확실하게 손해배상을 받아내겠다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등기법에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부동산 등기법 77조가 있어요. 등기법 77조, 민법 말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등기관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그러니까 비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등기관들은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금전 채권이니까 노래를 1시간 동안 불러달라는 채권인데 이게 얼마짜리 채권인지를 평가를 해서 평가한 금액을 등기부에 적어야 돼. 채권 액수로. 그래야 된다는 거죠. 채권 액수는 반드시 적어야 되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니까. 그래야지 후순위 권리자들이 저 가수의 집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예를 들어 뭐 대충 해가지고 1억 원을 잡아놨다. 그러면 이게 부동산이 경매되면 얘가 1억 원을 먼저 받아간다는 걸 알고 다음 2순위, 3순위 지당권자들도 숨겨날 수가 있다는 거잖아. 그냥 노래 불러달라고 하는 채권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그게 얼마를 먼저 앞에서 받아가는지 후순위자들이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뒷사람들이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액을 기록해서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등기법에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됐어요. 이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서 저당권이 생긴다.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당권 문제 볼게요. 저당권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맞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을? 물상보증인. 채무자입니까? 채무자 아닙니다. 책임은 있나요? 법적 책임은? 뭐 없이 뭐만 있다고? 채무 없이 책임만 있어. 채무 없이 책임만 있는 자. 채무자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저당권자라고 등기를 해놓았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거는 무효랍니다. 에? O인가? X인가? O죠. O죠? 지금 아까 물상보증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쪽 이야기였잖아. 여기는 채권자 이야기잖아. 채권자도 아닌 사람을 저당권자라고 등기해놨다 그 소리잖아. 등기부에. 유효등기다 무효등기다. 무효등기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효란 말은 말을 뒤집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유효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도. 특별한 사정도 예외 아니고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100% 무효입니다.
채권자가 아닌 사람이 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건 다 무효입니다. 말소해야 됩니다. 그다음 한 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없죠. 지상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토지 일부에. 지역권은, 전세권은, 소유권은요 안 돼. 소유권 저당권은 안 되고 지지전 용의물권은 되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오업권, 예, 5가지 물권들이네. 얘들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다. 지역권 빼야죠.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어요. 독자적으로 거래할 수, 담보를 잡을 수 없는 권리입니다. 지역권 때문에 X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등기가 된 임목이나 등록된 건설 기계는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맞죠? 6번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할 수 있는 채권,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맞죠? 비금전 채권도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고 그때는 채권의 평가액을 등기관이 기록을 해야 된다. 얼마짜리 채권인지를 평가해서 반드시 기록을 해야 한다. 그 소리예요. 됐어요. 이 정도 하죠. 이 정도 하고 잠깐 여기서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했다가 자,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살짝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금 약간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길게 하지만 오늘 여기서 끊고 하겠습니다. 내용이 끊어져서 계약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끊었다가. 네.